네가 죄송할 일이 아니다. 못난 놈을 낳은 내 죄지. 성북동의 높은 담벼락 안 강 회장의 저택은 언제나 서늘한 정적에 잠겨 있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마저 흡수해버리는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다. 그곳에서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수연의 삶은 화려한 감옥에 갇힌 카나리아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남들은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었다며 부러움 섞인 시선을 보냈지만 실상은 매일 밤 숨이 턱턱 막히는 고통을 삼키며 하루를 버티는 처절한 생존기였다. 저녁 식사 시간은 수연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의 시간이었다. 식탁 위에 놓이는 식기들이 부딪히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운 그 자리에서 남편 민석은 오늘도 술에 절어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나타났다. 아버지, 아니 회장님. 제 프로젝트 자금 결제는 대체 언제 해주실 겁니까? 저를 언제까지 말단 임원 취급하실 거냐고요. 민석의 혀 꼬인 고함이 고요한 식당의 공기를 찢어발겼다. 수연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며 마른 침을 삼켰다. 시아버지인 강 회장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국을 떠 입으로 가져갈 뿐이었다. 그 침묵이, 그 압도적인 무시가 민석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이봐, 당신 멍청하게 앉아있지 말고 말 좀 해봐. 당신이 아버지한테 가서 좀 살살거려 보라고. 밤에 뭐 하는 거야? 며느리 노릇 똑바로 안 해? 민석의 분노는 비겁하게도 가장 약한 곳 수연에게로 향했다. 그가 거칠게 휘두른 손에 와인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다. 붉은 와인이 수연의 하얀 원피스 자락에 핏물처럼 튀었다. 파편 하나가 종아리를 스치고 지나갔는지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수연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익숙한 일이었다. 무능한 남편이 자신의 열등감을 아내에게 폭력으로 배설하는 이 역겨운 레퍼토리는 그때였다. 그만. 낮지만 묵직한 저음이 식당 안을 울렸다. 강 회장이었다. 그가 수저를 내려놓는 소리가 마치 판사의 의사봉 소리처럼 단호하게 들렸다. 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응시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상대를 단숨에 제압하는 카리스마. 그것은 칠칠치 못하게 술주정이나 부리는 아들 민석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진짜 사내의 품격이었다.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내 집에서 내 며느리에게 행패 부리지 말고 당장 나가라. 내 놈 꼴을 보니 밥맛이 떨어지는구나. 아버지, 끌어내. 강 회장의 짧은 명령에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경호원들이 들어와 민석을 양쪽에서 붙들었다. 발버둥 치며 욕설을 퍼붓는 아들이 끌려나간 뒤 식당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붉게 물든 치맛자락을 움켜쥐었다. 수치심과 공포, 그리고 알 수 없는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다. 다쳤느냐? 강 회장의 시선이 수연의 종아리에 머물렀다. 얇게 베인 상처에서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수연은 황급히 상처를 가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아버님.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시지 못해서. 내가 죄송할 일이 아니다. 못난 놈을 낳은 내 죄지.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수연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자신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수연에게 건넸다. 투박하지만 든든한 손길이었다. 가서 쉬어라. 저놈은 오늘 별채에 가둬둘 테니 안심하고. 그의 뒷모습은 거대했다. 수연은 그가 남기고 간 손수건을 쥐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남편에게서 느껴보지 못한 보호받는다는 느낌.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시아버지에게서 느끼는 유일한 안식이었다.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종아리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골마 터질 듯 욱신거렸다. 그녀는 답답한 가슴을 치며 정원으로 나갔다. 강 회장이 아끼는 거대한 정원. 비원미유엔이라 불리는 그곳은 온갖 기기묘묘한 나무들과 꽃들이 가득한 곳이었다. 달빛을 받은 정원은 낮과는 다른 기묘한 아름다움을 뿜어내고 있었다. 수연은 연못가 정자에 앉아 멍하니 수면을 바라보았다. 남편의 폭언이 귓가에 맴돌았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친정의 빚을 갚아준 대가로 팔려오듯 시집온 그녀에게 갈 곳은 없었다. 눈물이 툭 하고 연못 위로 떨어져 파문을 일으켰다. 밤 공기가 차다.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수연은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났다. 강 회장이었다. 잠옷 위에 가운을 걸친 그는 한 손에 위스키 잔을 들고 있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은 낮보다 한층 더 고독해 보였다. 아, 아버님. 잠이 오지 않아서. 나도 그렇다. 민석이 놈 때문에 너도 마음이 심란하겠지. 강 회장은 수연의 곁으로 다가와 난간에 섰다. 그에게서 은은한 오크통 향과 남자의 채취가 풍겼다. 역겨운 술 냄새와 담배의 쩐내가 나던 남편과는 달랐다. 수연아, 네, 아버님. 너는 왜 도망치지 않느냐? 저런 놈과 사는 게 지옥 같을 텐데. 그의 직설적인 물음에 수연은 말문이 막혔다. 도망치고 싶다는 마음을 들킨 것 같아 심장이 요동쳤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저를 거두어 주셨으니까요. 강 회장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위스키를 한 모금 삼켰다. 거두어 준 것이 아니라 묶어둔 것이겠지. 내 욕심 때문에 널 저런 놈 곁에 두게 해서 미안하구나. 너는 내 아들에게 과분한 여자다. 그 말은 수연의 가슴속 깊은 곳에 박혀있던 빗장을 건드렸다.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인정연딩. 남편에게는 무시당하고 시어머니가 없던 이 집안에서 고립되어 있던 그녀에게 시아버지의 그 한마디는 구원과도 같았다. 수연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 강 회장을 바라보았다. 달빛을 등진 그의 눈빛이 깊고 뜨거웠다. 그 눈은 며느리를 보는 시아버지의 눈이 아니었다. 한 여자를 바라보는 고독한 수컷의 눈빛이었다. 순간 수연의 마음속에서 위험한 불꽃이 튀었다. 도덕과 윤리라는 댐이 미세하게 균열을 일으키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아버님은 강하신 분이잖아요. 저는 아버님처럼 단단해지고 싶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 회장은 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의 크고 거친 손이 수연의 어깨를 감쌌다. 그 손길은 뜨거웠다. 나도 약한 사람이다, 수연아. 단지 강한 척 버티고 있을 뿐이지. 너처럼 위로가 필요한 늙은이일 뿐이다. 그의 손이 어깨에서 천천히 내려와 수연의 팔을 쓸어내렸다. 소름이 돋을 만큼 아찔한 감각이 전신을 휘감았다. 뿌리쳐야 했다. 이것은 폐륜이고 죄악이었다. 하지만 수연의 발은 바닥에 뿌리를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본능은 눈앞에 이 강인한 남자에게 기대고 싶다고 아우성치고 있었다. 무능하고 폭력적인 남편에게서 얻지 못한 안정을 이 남자에게서 찾고 싶다는 위험한 욕망이 고개를 들었다. 강 회장의 얼굴이 조금씩 가까워졌다. 수연은 눈을 감지 않았다. 아니, 감을 수 없었다. 죄의 정원에 핀 꽃은 밤에 더 짙은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두 사람의 거리가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워졌을 때 어디선가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이미 두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비가 올 것 같구나. 강 회장의 나직한 속삭임과 함께 마른 하늘에서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단비였을까? 아니면 파멸을 예고하는 전주곡이었을까? 수연은 떨리는 손을 들어 강 회장의 옷깃을 살며시 쥐었다. 그것이 신호탄이었다. 넘지 말아야 할 선, 그 아슬아슬한 경계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내리기 시작한 비는 며칠이 지나도 그칠 줄을 몰랐다. 하늘의 구멍이라도 난 듯 쏟아지는 장대비는 성북동 저택의 기와를 때리고 정원의 흙을 뒤집어 놓았으며 수연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죄책감마저 씻어내리려 하는 듯했다. 하지만 빗물로도 씻겨 내려가지 않는 것이 있었다. 한 번 불붙은 욕망, 그리고 금기를 넘어선 자들만이 공유하는 은밀하고 끈적한 공모의 눈빛이었다. 비원미연에서의 그 밤 이후 집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평온했다. 강 회장은 여전히 근엄한 가장이었고 민석은 방탕한 아들이었으며 수연은 순종적인 며느리였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치고 있었다. 강 회장의 서재는 이제 업무를 보는 공간이 아니라 두 사람만의 밀실이 되었다. 서재 문이 닫히고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가 들리면 수연은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오래된 책 냄새와 강 회장의 채취가 뒤섞인 그 공간에서 수연은 며느리가 아닌 여자로 다시 태어났다. 강 회장은 거칠지만 노련하게 수연을 다루었다. 그는 젊은 민석이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과 마음을 꿰뚫고 있었다. 민석이 자신의 욕구만을 배설하고 돌아눕는 이기적인 짐승이었다면 강 회장은 수연의 고통을 어루만지고 그녀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끊임없이 확인시켜주는 정복자였다. 수연아, 이 목걸이가 잘 어울리는구나. 내 목선이 고와서 보석이 죽는 것 같다. 강 회장이 선물한 사파이어 목걸이를 걸어주며 그녀의 뒷목에 입을 맞출 때 수연은 전율과 함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그것은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결핍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을까? 분명한 것은 시아버지의 품 안에서 수연은 난생 처음으로 보호받는다는 안도감을 느꼈다는 사실이다. 도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기엔 그녀의 삶이 너무나 척박했기에 그녀는 이 배덕한 관계를 생존을 위한 동아줄이라 합리화하고 있었다. 기이한 것은 남편 민석의 태도였다. 예전 같으면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고 폭력을 휘둘렀을 그가 요즘 들어 묘하게 잠잠했다. 아니, 오히려 수연을 시아버지에게 떠미는 듯한 뉘앙스마저 풍겼다. 어느 날 저녁 민석은 술에 취해 들어와 화장대 앞에 앉은 수연에게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당신 요즘 때깔이 좋아졌어. 아버지한테 사랑받으니까 살맛 나나봐. 수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혹시 눈치챈 것일까? 거울 속 자신의 동공이 흔들리는 것을 감추려 했으며 수연은 태연한 척 대꾸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버님께서 며느리 챙겨주시는 걸 가지고. 아니,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는 거야. 아버지가 유독 당신 말을 잘 듣잖아. 내 사업 자금 결제도 당신이 넌지시 말하니까 바로 해주시던데. 앞으로도 그렇게 해. 아버지가 외로우신 분이니까 며느리인 당신이 옆에서 살갑게 굴면서 비위 좀 잘 맞추라고. 그래야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거 아니야. 민석은 낄낄거리며 침대 위로 쓰러졌다.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한편으로는 남편에 대한 경멸감이 치솟았다. 자신의 아내를 아버지의 기쁨조로 이용하려는 저 천박한 속내. 민석은 아버지가 며느리를 여자로 본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유산 상속과 사업 자금을 위해 아내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수연은 그렇게 믿었다. 남편의 무능함과 탐욕이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를 가려주는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의 묘한 아이러니를 느끼면서 계절이 바뀌어 정원의 나무들이 붉게 물들 무렵
강 회장의 집착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그는 수연을 대동하고 공식적인 파티에 참석하는가 하면 민석을 장기 해외 출장으로 보내버리고 저택에 수연과 단둘이 남는 시간을 늘려갔다. 고용인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강 회장의 서슬퍼런 권위 앞에 누구도 입 밖으로 소문을 내지는 못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늦은 밤이었다. 민석은 홍콩으로 출장을 떠났고 넓은 저택에는 기묘한 정막만이 감돌았다. 수연은 잠옷 위에 쇼를 두르고 2층 서재로 향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서재 문을 열자 벽난로에 타닥거리는 불꽃 소리와 함께 강 회장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왔느냐? 그는 읽고 있던 책을 덮고 수연을 향해 팔을 벌렸다. 수연은 그 품으로 파고들었다. 밖에서는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지만 강 회장의 품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처럼 느껴졌다. 민석이는 일주일 뒤에 나올 거다. 그동안은 온전히 우리만의 시간이구나. 강 회장의 손이 수연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수연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중얼거렸다. 아버님, 무서워요. 우리가 벌을 받으면 어쩌죠? 벌은 내가 받는다. 너는 그저 내 곁에 있으면 돼. 내가 가진 모든 것, 이 집도, 회사도 결국은 다 내 것이 될 거다. 민석이 같은 놈에게 내 평생을 바친 기업을 물려줄 생각은 추호도 없다. 내 핏줄을 이을 자격이 있는 건 오직 너뿐이다. 그 말은 달콤한 독약이었다. 강 회장은 은연중에 수연에게 민석을 배제하고 그녀를 후계 구도의 중심에 세우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었다. 그것은 수연이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권력에 대한 욕망을 자극했다. 무시당하던 며느리에서 이 거대한 제국의 안주인이 될 수도 있다는 아찔한 상상. 그날 밤 두 사람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격정적이었다. 창밖의 폭풍우보다 더 거친 숨소리가 서재를 가득 채웠다. 죄의식은 쾌락의 불길 속에 잿더미가 되어 사라졌고 수연은 자신이 딛고 있는 땅이 늪인지 꽃밭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 새벽녘 지친 몸을 이끌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수연은 침대 협탁 위에 놓인 민석의 사진을 보았다. 사진 속 민석은 웃고 있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어쩐지 섬뜩하게 느껴졌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내려다보며 조소하는 듯한 눈빛. 수연은 황급히 사진을 서랍 속에 처박아 버렸다. 하지만 수연은 알지 못했다. 민석이 출장을 떠나기 전 서재의 책장 구석과 침실의 화재 감지기 속에 초소형 카메라를 심어두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홍콩의 호텔 방이 아니라 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니터 화면을 통해 자신의 아내와 아버지가 엉겨붙어 있는 적나라한 영상을 지켜보고 있는 남자가 있다는 것을. 어두운 오피스텔 방 안 모니터 불빛만이 민석의 얼굴을 푸르게 비추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아버지가 며느리의 몸을 탐닉하는 모습을 보며 민석은 위스키 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그의 입꼬리가 기괴하게 비틀려 올라갔다.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냥감이 덫에 완벽하게 걸려들었음을 확인한 사냥꾼의 희열이었다. 그래, 더 깊이 빠져들어. 더. 그래야 내가 당신들을 지옥으로 처박을 때 더 짜릿할 테니까. 민석은 화면 속의 수연을 향해 건배를 제의하듯 잔을 들어 올렸다. 고마워, 여보. 당신 덕분에 유산 상속세 한 푼 안 내고 이 모든 걸 꿀꺽하게 생겼네. 아버지의 치매 진단서와 이 동영상이면 게임은 끝이야. 그는 이미 변호사와 정신과 전문의를 매수해 둔 상태였다. 강 회장을 성적 일탈을 일삼는 치매 노인으로 몰아 금치산자 선고를 받게 하고 수연을 간통으로 고소하여 위자료
한 푼 없이 내쫓을 완벽한 시나리오. 이 모든 분류는 민석이 수연을 방치하고 아버지에게 떠밀어 연출한 철저하게 기획된 죄의 정원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수연은 그 시각 배를 어루만지며 묘한 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며칠째 계속되는 미열과 나른함, 그리고 끊겼던 월경. 그녀의 뱃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가장 불온하고 위험한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그것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지 아니면 새로운 구원이 될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수연은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비는 여전히 그칠 줄 모르고 내리고 있었다. 마치 다가올 비바람을 예고하듯이 수연의 몸에 찾아온 변화는 예고도 없이 마치 도둑처럼 은밀하게 시작되었다. 아침 식탁에 오른 북엇국 냄새가 역하게 느껴져 헛구역질을 하며 화장실로 뛰어들어간 날 그녀는 직감했다. 자신의 뱃속에 그 누구에게도 축복받지 못할 생명이 따리를 틀었음을. 떨리는 손으로 확인한 임신 테스트기의 선명한 두 줄은 불다 못해 검게 보였다. 그것은 생명의 신호가 아니라 파멸을 알리는 부적부지과도 같았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남편과는 각방을 쓴 지 오래였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명백했다. 시아버지의 아이를 가진 며느리. 세상 그 어떤 도덕책에서도 용납하지 않을 폐륜의 증거가 자신의 자궁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수연은 배를 감싸 쥐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지우고 싶다는 충동과 이 지옥 같은 집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여자로 대해준 남자의 핏줄을 지키고 싶다는 모순된 본능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날 오후 홍콩 출장을 갔던 민석이 예정보다 하루 일찍 귀국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의 표정은 기이할 정도로 밝았다. 평소에 짜증 섞인 얼굴이 아니라 무언가 거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처럼 눈이 번들거렸다.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여보. 민석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던 강 회장과 그 곁에서 차를 따르던 수연을 번갈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수연은 찻잔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감추기 위해 애써 웃어 보였다. 하지만 민석의 시선은 집요하게 수연의 배 쪽을 훑고 지나갔다. 마치 꿰뚫어보는 듯한 그 시선에 수연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일찍 왔구나. 성과는 있었느냐? 강 회장이 무심하게 물었다. 민석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소파 맞은편에 다리를 꼬고 앉았다. 성과라. 네, 아주 큰 성과가 있었죠. 아버지께서 평생 일궈놓으신 이 대강 그룹의 미래를 결정지을 만한 수확이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에는 뼈가 있었다.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USB 메모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덜그러 하는 가벼운 플라스틱 소리가 거실의 정막을 깨뜨렸다. 그게 무엇이냐? 아버지와 제 아내 두 분이 저 없는 동안 얼마나 애틋한 시간을 보내셨는지 기록한 일종의 가족 앨범이라고 해두죠. 수연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숨이 턱 막혀왔다. 강 회장의 눈썹이 꿈틀했다. 민석은 여유롭게 일어나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TV에 USB를 꽂았다. 리모컨을 누르는 그의 손가락은 마치 사형 집행 버튼을 누르는 집행관처럼 거침이 없었다. 화면이 켜지고 흑백의 영상이 나타났다. 강 회장의 서재였다. 책상 위에 엎드린 수연과 그 뒤에 선 강 회장. 적나라하게 얽힌 두 사람의 나신선. 거친 숨소리와 신음, 그리고 서로를 탐닉하는 짐승 같은 몸짓들이 고화질 화면을 통해 생생하게 재생되었다. 아, 수연은 입을 틀어 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수치심에 얼굴이 불타오르는 것 같았다.
가장 은밀했던 순간이 가장 추악한 방식으로 까발려지는 순간이었다. 강 회장은 미동도 하지 않고 화면을 응시했다. 그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민석은 낄낄거리며 화면을 정지시켰다. 어떠세요? 제가 감독하고 두 분이 주연한 영화입니다. 조명이며 각도며 제가 공을 좀 들였거든요. 화재 감지기 속에 카메라를 숨겨두느라 애 좀 먹었습니다. 네, 이놈. 이게 무슨 짓이냐? 강 회장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민석은 더 이상 아버지의 호통에 주눅드는 못난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광기 어린 눈빛으로 아버지를 노려보았다. 무슨 짓이냐고요? 제가 묻고 싶은 말입니다. 며느리를 건드려요? 그것도 아들이 버젓이 살아있는 집구석에서. 아버지, 노망 나셨습니까? 아니면 치매라도 오신 거예요? 민석은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 던졌다. 봉투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강 회장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과 치매 소견서였다. 물론 조작된 것이었다. 이 영상과 이 진료 기록이면 아버지는 금치산자가 되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실 겁니다. 성적 일탈을 일삼는 치매 노인이 경영권을 쥐고 있다. 주주들이 알면 거품을 물겠죠. 그러니 조용히 물러나세요. 경영권 포기 각서에 도장 찍으시고 요양원으로 가시란 말입니다. 민석의 시선이 이번에는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수연에게로 향했다. 그는 수연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어 고개를 들게 했다. 그리고 너,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내가 일부러 자리 비켜주고 아버지한테 잘하라고 등 떠밀 때 눈치챘어야지. 멍청한 년. 내가 아버지랑 뒹구는 동안 나는 변호사 만나서 재산 분할 계획 다 짜놨어. 너는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쫓겨날 거야.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안심했나 본데 민사소송으로 아주 말려 죽여줄 테니까.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모든 것이 함정이었다. 남편의 무관심도 잦은 출장도 아버지에게 잘하라는 말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한 치밀한 각본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사냥감으로 이용당했음을 깨달았다. 배신감과 공포가 뒤섞여 속이 뒤집혔다. 욱. 수연은 참지 못하고 헛구역질을 했다. 민석이 혐오스럽다는 듯 그녀를 밀쳐냈다. 바닥에 나뒹군 수연을 보며 민석의 눈이 가늘어졌다. 뭐야? 설마. 민석의 얼굴이 기괴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수연의 배를 발끝으로 툭툭 건드렸다. 임신이라도 한 거야. 누구 애야? 내 애는 아닐 테고. 아버지 애를 뵌 거야? 하, 이거 점입 가경이네. 콩가루 집안의 활용점정이야. 민석은 미친 사람처럼 폭소를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거실을 울리며 수연의 고막을 찢을 듯 파고들었다. 잘 됐네. 그 뱃속의 덩어리까지 증거물로 쓰면 되겠어. 유전자 검사 결과만 나오면 아버지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이야. 재계의 거물 강 회장이 며느리를 임신시켰다. 신문 일면 담이네. 민석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자신의 왕국을 건설할 생각에 들떠 있었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인주와 경영권 포기 각서를 강 회장 앞으로 밀었다. 자, 찍으세요. 더 추해지기 싫으시면. 그리고 수연이 너는 당장 짐 싸서 나가. 그 더러운 몸뚱이로 내 집에 1분 1초도 머물 생각 마. 수연은 절망적인 눈빛으로 강 회장을 바라보았다. 제발 무언가 말해주기를, 이 상황을 타게 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강 회장은 묵묵부답이었다. 그는 천천히 찻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 침착함이 오히려 기이했다. 강 회장은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관기에 찬 아들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패배자의 것이 아니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바다처럼 깊고 어두우며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다. 민서가.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내가 준비를 많이 했구나. 카메라도 설치하고 의사도 매수하고 내 뒤를 캐느라 고생이 많았다. 비꼬지 마세요. 도장이나 찍으시라고요. 민석이 악을 썼다. 강 회장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아들에 대한 연민이나 분노 대신 서늘한 살기가 서려 있었다. 그래, 내 말대로 내가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졌나 보구나. 호랑이 새끼를 키운 줄 알았더니 쥐새끼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어.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민석을 덮쳤다. 내가 간과한 게 하나 있다. 사냥꾼이 덫을 놓을 때는 짐승이 그 덫을 보고도 모른 척 밟아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강 회장의 시선이 바닥에 쓰러진 수연에게 닿았다. 그리고 그녀의 복부에 잠시 머물렀다. 그 눈빛에 스친 것은 찰나의 따스함이었다. 수연은 그 순간 깨달았다. 이 남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민석의 계략도, 카메라의 존재도,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임신 사실까지도. 수연아, 일어나라. 바닥이 차다. 강 회장이 손을 내밀었다. 수연은 홀린 듯 그 손을 잡았다. 민석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끝났다고요, 당신들은. 끝난 건 내가 아니다. 강 회장은 수연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아들을 향해 선고를 내리듯 입을 열었다. 내가 만든 그 조잡한 영상이 세상에 공개될 일은 없을 게다. 그리고 내가 이 집의 주인이 되는 일도 없을 것이고. 강 회장이 탁자 아래 숨겨져 있던 호출벨을 눌렀다. 그러자 육중한 현관문이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평소 집을 지키던 경호원들이 아니었다. 훨씬 더 거칠고 위험한 냄새를 풍기는 자들이었다. 이 놈을 끌고 가라. 강 회장의 짧은 명령이 떨어졌다. 민석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당혹감이 번졌다. 뭐야? 당신들 누구야?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사내들이 민석의 양팔을 꺾어 제압했다. 민석이 발버둥 쳤지만 역부족이었다. 어디로 보내시는 겁니까? 사내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물었다. 강 회장은 차가운 눈으로 아들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저놈이 나를 보내려 했던 곳, 세상에 빛이 들지 않는 곳으로. 민석의 비명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지만 강 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수연은 자신의 손을 꽉 쥐고 있는 강 회장의 손에서 느껴지는 엄청난 악력에 전율했다. 그것은 늙은 사자의 마지막 포효가 아니었다. 늙었으되 여전히 정글의 왕인 수컷의 잔혹한 심판이었다. 민석의 처절한 비명이 빗소리에 묻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 회장은 미동도 하지 않고 닫힌 현관문을 응시하고 있었다. 거실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부서진 잔해와 살아남은 자들의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수연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은 채 자신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강 회장의 온기를 멍하니 느끼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남편이 끌려나갔다. 그것도 자신의 아버지가 파놓은, 아니 아버지가 역이용한 덫에 걸려서. 일어나거라. 몸 상한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다. 그 평온함이 수연을 더욱 공포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수연을 부축해 소파에 앉히고는 식어버린 찻잔 대신 따뜻한 물을 새로 가져와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수연의 손은 찻잔이 부딪힐 정도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버님, 어떻게 다 알고 계셨어요? 수연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강 회장은 맞은편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수연아, 나는 장사꾼이다. 평생을 사람 속내를 읽고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며 살아온 늙은 장사꾼이야. 내 핏줄인 놈의 속내 하나 읽지 못해서야 어찌 이 거대한 그룹을 이끌어왔겠느냐. 그는 탁자 위에 놓인 USB 메모리를 집어들었다. 민석이 회심의 일격이라 믿었던 그 증거물을 강 회장은 장난감 다루듯 만지작거렸다. 민석이 놈은 제 꾀에 제가 넘어간 게다. 놈이 홍콩으로 떠나기 전날 보안업체 직원을 불러 서재와 침실에 카메라를 설치하더구나. 내가 모를 줄 알았겠지. 하지만 이 집안의 쥐새끼 한 마리 움직임도 내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그 어리석은 놈은 간과했어. 강 회장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놈이 너를 내게 떠밀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놈이 내 자리를 탐내며 변호사들과 작당 모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놈은 내가 늙어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줄 알았겠지만 나는 그저 놈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다. 수연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렇다면 지난 몇 달간 강 회장과 나눴던 그 은밀하고 배덕한 시간들 속에서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다는 뜻인가? 사랑이라 믿었던 혹은 구원이라 믿었던 그 감정조차 강 회장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움직이는 말에 불과했던 것일까? 그럼 저도 이용하신 건가요? 민석 씨를 내치기 위한 구실로 저를 이용하신 거냐고요. 수연의 물음에 강 회장의 눈매가 부드럽게 풀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연의 곁으로 다가와 앉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배에 손을 얹었다. 투박하고 거친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기이할 정도로 애틋했다. 아니, 너는 이용물이 아니다. 너는 내 선택이었다. 강 회장의 시선이 수연의 복부에 고정되었다. 민석이는 실패작이다. 나약하고 탐욕스럽고 무엇보다 그릇이 간장 종지보다 못한 놈이지. 그런 놈에게 내 평생을 바쳐 일군 제국을 물려줄 수는 없었다. 썩은 가지는 도려내야 나무가 산다. 하지만 명분이 필요했지. 천륜을 끊어내는 일에는 그만큼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세상이 납득하는 법이니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수연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민석이가 파놓은 함정은 나에게는 기회였다. 놈이 폐륜을 저지르며 아비를 공격하려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내를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증거들. 그것들이 놈을 영원히 격리시킬 명분이 되어 주었지. 하지만 수연아, 너와의 관계는 계산이 아니었다. 메마른 고목에도 꽃은 피더구나. 내가 내게 보여준 눈물, 그리고 그 밤의 떨림은 진심이었다. 강 회장의 고백은 잔혹하면서도 달콤했다. 그는 아들을 파멸시키기 위해 아들의 아내를 품었지만 그 과정에서 피어난 감정과 뱃속의 생명만큼은 진짜라고 말하고 있었다. 도덕과 윤리가 완전히 붕괴된 폐허 위에서 강 회장은 자신만의 새로운 왕국을 선포하고 있었다. 민석이는 강원도 깊은 산골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갈 게다. 외부와는 철저히 단절된 곳이지. 놈이 나를 위해 준비했던 시나리오 그대로 알코올 의존증과 망상장애 진단을 받고 평생 그곳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재벌 3세가 요양차 떠났다고만 알게 되겠지. 수연은 몸을 떨었다. 남편이 자신들에게 씌우려던 굴레를 고스란히 뒤집어 쓰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한다는 사실이 공포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밀려왔다.
더 이상 남편의 폭력과 폭언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 그것은 죄책감을 압도하는 생존 본능이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강 회장의 손이 수연의 배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내 아이다. 민석이의 호적에 올라가겠지만 핏줄은 속일 수 없는 법. 내가 직접 가르치고 키울 것이다. 나약한 민석이와는 다르게 강하고 담대하게 키워 내 뒤를 잇게 할 것이다. 너는 이 아이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이 그룹의 안주인으로서 내 곁을 지키면 된다.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통보였다. 수연은 거부할 수 없었다. 아니, 거부할 곳이 없었다. 이미 그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공범자가 되었으며 이 거대한 죄의 정원에 깊이 뿌리 내린 꽃이 되어버렸다. 창밖의 빗줄기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다. 강 회장은 수연을 품에 안았다. 늙은 수컷의 품에서 풍기는 냄새는 비릿한 피 냄새와 섞여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수연은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 민석의 절규가 환청처럼 들려왔지만 그녀는 애써 그 소리를 지워냈다. 이제 아무 걱정 말거라. 이 집안에 너를 해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살아있는 한 너와 이 아이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가장 안전하고 화려하게 살게 될 테니까. 강 회장의 속삭임은 악마의 계약처럼 들렸다. 하지만 수연은 그 계약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감싸쥐며 뱃속의 아이에게 속삭였다. 너는 왕이 될 거야. 비록 죄악 속에서 태어났지만 가장 높은 곳에 서게 될 거야. 그날 밤 성북동 저택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썩은 가지가 잘려나간 자리에는 붉은 피가 흘렀지만 강 회장은 개의치 않았다. 그는 자신의 정원을 가꾸기 위해 기꺼이 손에 피를 묻히는 정원사였다. 그리고 수연은 그 정원사가 선택한 유일한 꽃, 죄의 꽃이었다. 수연은 소파에 기대어 잠든 강 회장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얼굴에 서린 도끼와 고독. 그녀는 손을 뻗어 그의 주름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이제 그녀의 운명은 이 남자와 한 몸이 되었다. 남편을 정신병동에 가두고 시아버지의 아이를 낳아 기르는 삶. 세상이 손가락질할 막장 드라마 같은 삶일지라도 수연은 살아남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비가 그친 밤하늘에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젖은 정원의 나무들이 달빛을 받아 번들거렸다. 마치 짐승의 이빨처럼 혹은 보석처럼. 그 기묘한 풍경을 바라보며 수연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그것은 순수했던 며느리 수연의 미소가 아니었다. 욕망과 죄악을 양분 삼아 만개한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여인의 미소였다. 잘 가요, 여보. 당신이 원하던 지옥은 아니겠지만 그곳에서 편히 쉬세요. 수연의 독백이 허공에 흩어졌다. 이제 이 거대한 저택의 주인은 바뀌었다. 겉으로는 강 회장이었지만 그 강 회장을 움직이는 것은 수연, 그리고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였다. 죄의 정원에 새로운 주인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계절은 어김없이 돌고 돌아 성북동 저택의 정원에도 다시 봄이 찾아왔다. 3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으면서도 동시에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 비원미 여행이라 불리던 그 은밀한 정원에는 이제 갓 걸음 마를 땐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잔디밭 위 아이는 뒤뚱거리며 나비를 쫓고 있었다. 그 아이, 진우의 얼굴은 기이할 정도로 할아버지를 닮아 있었다. 고집스럽게 담은 인매며 상대를 빤히 응시하는 눈매까지. 핏줄이라는 것은 이토록 무섭고도 정직한 낙인이었다. 수연은 테라스의 등나무 의자에 앉아 그 평화로운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찻잔에 담긴 홍차 수면 위로 벚꽃 잎 하나가 소리 없이 내려앉았다.
3년 전 공포에 질려 바닥을 기던 나약한 며느리는 이제 그곳에 없었다. 최고급 실크 블라우스와 우아하게 틀어올린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부리는데 익숙해진 권태로운 눈빛이 그녀가 이 집안의 실질적인 안주인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도련님, 넘어지십니다. 천천히 가세요. 유모가 안절부절 못하며 진우의 뒤를 쫓았다. 수연은 그 모습을 보며 묘한 승리감과 서늘한 허무함을 동시에 느꼈다. 세상 사람들은 진우를 늦둥이 손자로 알고 있었다. 아들이 요양을 떠난 사이 며느리가 낳은 비운의 재벌 3세. 하지만 이 저택의 높은 담벼락 안에서 진실을 아는 자들은 침묵했다. 그 침묵의 대가는 두둑한 보너스와 고용보장이었으며 발설의 대가는 파멸임을 모두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시각 강원도 깊은 산골의 폐쇄 병동. 창살 없는 감옥이라 불리는 그곳의 독방에서 민석은 멍하니 벽을 응시하고 있었다. 한때 대강그룹의 후계자를 꿈꾸던 그는 이제 이름 대신 수인 번호로 불리는 세상에서 잊힌 존재가 되었다. 그가 주장했던 아버지와 아내의 불륜설은 망상장애와 알코올성 치매라는 병명 아래 철저히 묵살되었다. 그가 진실을 외치면 외칠수록 의료진은 진정제 투여량을 늘릴 뿐이었다. 아니야, 내가 봤어. 그 영상. 내 눈으로 봤다고. 민석은 가끔 발작처럼 소리를 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건장한 보호사들의 제압과 차가운 주사 바늘 뿐이었다. 약물에 절어 흐릿해진 그의 기억 속에서 이제는 자신이 본 것이 현실인지 환각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아버지가 설계한 지옥은 그토록 완벽하고 잔인했다. 다시 성북동의 정원. 지팡이를 짚은 강 회장이 느릿한 걸음으로 테라스로 나왔다. 3년 전보다 눈에 띄게 쇠약해진 모습이었다. 호랑이 같던 기백은 세월의 무게에 눌려 한풀 꺾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했다. 그는 수연의 맞은편에 힘겹게 앉으며 거친 숨을 골랐다. 진우 녀석, 기운이 넘치는구나. 나를 닮아서 아주 건강해. 강 회장의 시선이 잔디밭을 뛰노는 아이에게 고정되었다. 그 눈길에는 맹목적인 애정과 집착이 서려 있었다. 수연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네, 아버님. 병원에서도 또래보다 발육이 좋다고 하더군요. 영민하기도 하고요. 그래야지. 누구 핏줄인데 내 모든 것을 물려받을 아이 아니냐. 강 회장은 수연의 손등을 덮었다. 쭈글쭈글해진 노인의 손과 매끄러운 수연의 손. 그 기묘한 대조가 두 사람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수연은 이제 그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한 손으로 그의 손을 감싸주며 안심시키듯 토닥였다.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비밀을 공유한 공범자들만이 나눌 수 있는 끈끈한 연대감에 가까웠다. 아버님, 오늘 주주총회 안건은 제가 검토해서 처리했습니다. 김 이사가 반발하긴 했지만 진우 지분 문제는 원안대로 통과될 거예요. 수연의 보고에 강 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다. 이제 내가 없어도 내가 알아서 잘 꾸려나가는구나. 민석이 놈에게 맡겼더라면 벌써 공중분해되었을 회사야.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 강 회장은 자신의 쇠락을 인정하고 수연에게 권력을 이양하고 있었다. 수연은 며느리이자 아이의 어머니이자 사실상의 아내로서 그리고 그룹의 대리인으로서 완벽하게 기능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을 제물로 바치고 얻은 이 권력이 얼마나 달콤하고 위험한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가끔 민석 씨 생각이 나요. 수연이 짐짓 슬픈 표정을 지으며 오늘 뗐다. 강 회장의 미간이 꿈틀했다. 쓸데없는 소리. 죽은 사람은 잊어라. 그 놈은 이미 사회적으로 죽은 목숨이야.
네, 알아요. 그쵸. 그 사람이 파놓았던 함정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단단해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수연의 말은 뼈가 있었다. 그녀는 이제 강 회장의 죄책감을 자극하고 조종할 줄 아는 여우가 되어 있었다. 강 회장은 헛기침하며 시선을 돌렸다. 과거는 덮어두자. 중요한 건 지금, 그리고 우리 진우의 미래야. 이 정원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다. 그 누구도 우리를 심판할 수 없어. 그때 나비를 쫓던 진우가 넘어져 울음을 터뜨렸다. 이앙. 수연과 강 회장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먼저 달려나간 것은 수연이었다. 그녀는 하이힐을 신은 채 잔디밭을 가로질러 아이를 안아 올렸다. 오, 우리 아가. 괜찮아. 또, 엄마 여기 있어. 수연의 품에 안긴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방긋 웃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강 회장의 얼굴에 안도감과 함께 묘한 소외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제 자신이 만든 왕국에서조차 뒷방 늙은이로 밀려나고 있음을 직감했다. 왕좌의 주인은 더 이상 그가 아니었다. 젊고 아름다우며 비밀을 무기로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며느리 수연이었다. 수연은 아이를 안고 강 회장을 향해 돌아섰다. 역광을 받은 그녀의 모습은 성모 마리아처럼 고귀해 보였으나 그 발밑에는 보이지 않는 시체들이 묻혀 있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강 회장에게 손짓했다. 아버님, 이리 오세요. 진우가 할아버지를 찾네요. 강 회장은 홀린 듯 지팡이를 짚고 그들에게 다가갔다. 세 사람은 정원 한가운데서 완벽한 가족의 그림을 완성했다. 할아버지와 며느리, 그리고 손자. 세상의 윤리로는 설명될 수 없는 뒤틀리고 기형적인 관계였지만 그들은 그 안에서 기꺼이 행복을 연기하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정원의 꽃향기를 실어 날랐다. 그 향기는 너무나 짙고 달콤해서 마치 썩어가는 것들의 악취를 감추기 위해 쏟아부은 향수처럼 느껴졌다. 수연은 아이의 보드라운 뺨에 입을 맞추며 생각했다. 이것이 죄의 대가라면 기꺼이 받겠노라고. 지옥 불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화려한 정원의 주인으로 살아남겠노라고. 사랑해요, 우리 아가. 그리고 아버님. 수연의 속삭임은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생존을 위한 주문이었을까? 담장 너머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죄의 정원은 견고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낙원에서 영원히 서로를 감시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관계에서 피어난 가장 불온한 꽃은 이제 그 뿌리를 깊게 내리고 결코 시들지 않을 도끼를 뿜어내고 있었다. 대문이 닫히는 육중한 소리와 함께 성북동 저택은 다시금 거대한 요새처럼 입을 다물었다. 그 안에서 피어나는 욕망과 죄악, 그리고 비틀린 사랑의 서사는 오직 그들만의 비밀로 남겨진 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는 파격적인 치정과 복수, 그리고 그 끝에 남겨진 씁쓸한 승리의 기록을 집필하며 저 또한 인간의 욕망이 가진 양면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인공 수연의 선택이 비록 도덕적으로는 지탄받을지언정 벼랑 끝에서 살아남고자 했던 한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으로 익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자 한자 써 내려갔습니다. 소설 속 인물들은 욕망을 위해 가시밭길을 걷는 선택을 했지만 우리네 삶은 그와 다르기를 소망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는 오직 따스한 햇살과 향기로운 꽃냄만이 가득한 진정한 의미의 행복의 정원이 가꾸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사 속에서도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저는 더 깊이 있고 울림 있는 차기작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